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축구 라커룸. 몇 명의 중국인 선수가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명 더 우위인데 말이야. 왜 손흥민 같은 선수가 EPL에 가 있는 거냐고. 분명 한국에서 무슨 수를 쓴 게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자 갑자기 한 프랑스인 코치가 라커룸으로 들어오고 선수들은 코치를 향해 무슨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코치는 갑자기 축구화를 그 선수에게 내던집니다. 그러자 선수들과 라커룸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무슨 수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인 축구 코치 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축구팀을 코칭하는 축구 코치인 줄입니다. 제 일이요? 저는 팀의 재능과 역량을 발굴하고 그에 맞게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특히나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코치들보다 탁월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받아보니까 중국의 어느 축구팀이었죠. 축구팀이 자기는 축구로 한국을 꺾어버리고 싶은데 마땅한 코치가 없었다는 말이었어요. 부디 제발 저에게 코칭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한국? 다들 알다시피 한국 선수들은 실력과 지구력으로 유명한 에이스 선수들이 많잖아요. 또 중국은 14억 인구인데도 그닥 알려져 있지 않았고요. 저는 과연 중국이 한국을 축구로 이길 수 있기야 한가? 라는 원초적인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중국은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낮이고 밤이고 부탁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댔어요. 특히 한국을 꼭 꺾어버려야 한다면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중국 최고의 팀 중 하나이며 현지 라이벌들을 상대로 무패를 기록 중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정도면 아무리 축구를 못한다고 유명한 중국이어도 코칭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 지도를 기다리는 잠재력이 있기야 할까? 과연 중국 최고로 잘한다면 얼마나 잘하는 건지 궁금해졌죠. 끝끝내 저는 중국에 무수히 많았던 요청을 수락했고 짐을 챙겨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연습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설득했을 때 당연하게도 중국팀은 저한테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라고 자부하고 의기양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본 모습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찬사를 받는 팀이기는 했지만 뭔가 석연치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게 정말 끝인가? 이래서 어떻게 한국을 이기겠다는 말이 나오지? 싶었을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코칭을 하기 위해 축구팀의 연습 세션을 봤을 때였죠. 분명 기본기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비정통적이었고 자기네들만의 새로운 축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설펐습니다. 또 그들은 팀워크보다 자기 각각이 더 멋지다는 걸 발휘하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축구는 무엇보다 팀워크인데 말이죠.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나머지 젊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의기양양한 선수에게 다가가 물었죠. 보통 이렇게 훈련하시나요? 저는 불신을 감추려고 애써 물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코치님, 이것이 우리가 중국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대답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 기량에만 집중하는 팀이 어떻게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를 보고 중국 축구의 나쁜 면 중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저는 코치로서 A급 실력을 보여줄 준비를 마치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팀워크가 맞지 않았어요. 마치 둥근 구멍에 네모난 못을 끼우는 것과 같았죠. 물론 선수들의 실력은 뛰어났지만 팀워크에 대한 이해는 절반이 빠진 퍼즐과 같았죠. 특히 한 훈련 세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패스 훈련을 시범으로 보여줬는데 이 훈련은 선수들에게 아주 쉬운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패스가 빗나가고 선수들이 서로 걸려 넘어지는 등 실수투성이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리를 긁적이며 어떻게 그런 잠재력을 가진 팀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이 컸어요. 프랑스에서 축구는 유동성, 팀워크, 전략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선수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팀의 일원으로서 플레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구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문제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건 정말 깨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큰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컸습니다. 경기장은 꽉 들어찼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채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힘든 경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며 우리에게 부족했던 단결력까지 갖춘 팀이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에 2배의 기교로 대응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약점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수비는 불안정했고 공격은 조직력이 부족했으며 선수들은 우리가 연습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카드의 집을 보는 것 같았죠. 그러다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이 득점했습니다. 1번, 2번, 3번. 골은 계속 들어왔고 한 골 한 골은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고 스코어 라인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 즉 참담한 패배를 극명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저 역시 패배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삼키기 힘든 약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중국이 14억 인구나 있는데 못한다는 사실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중화사상이 뼛속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중화사상으로 알려진 중심주의로 알려진 국가적 우월감으로 가득 찬 중국인의 사고방식은 중국 축구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 세계관은 중국 문화와 관습이 우월하고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는 서구 국가의 현대적 뿌리를 두고 남미에서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스포츠이지만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관점에는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축구는 서구 또는 선진국 문화의 일부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았거든요. 중국은 자신의 문화라고 생각되는 것만 깊게 좋아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상 덕분에 제가 코칭하는 그 중국 축구팀 또한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훈련 강도를 2단계씩 나누고 그에 따른 명칭까지 모두 각기 다르게 있습니다. 또 전방 압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까지 명칭을 다 만들어 놓았죠. 이런 명칭과 단어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만 중화사상이 뼛속까지 깊게 자리 잡은 중국만은 달랐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정말 하나도 아예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모든 단어가 다 있을 수만은 없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한자 때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팀을 중국에서는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황가마덕리라고 부른답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레알이 왕실이라는 뜻이라서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왕실 마드리드 즉 황가마덕리가 된 것이죠. 분명 고유명사인데 중국은 그런 것까지 다 다르게 해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회에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크리스티아노 로나울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그것 외에도 중국은 전 세계 축구 흐름을 무시하고 본인들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서 본인들만의 길을 가더라고요. 또한 아무리 영어라는 언어가 있더라도 맥도날드 같은 건 또 자기네들만의 한자로 바꿔서 표기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맥도날드를 찾을 때 무조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외국 유명 프랜차이즈는 죄다 중국어로 바꿔서 표기했습니다. 또 중국이 축구를 유달리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축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단순히 국가적 자부심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역사회, 국제적 위신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축구가 정부 우선순위에서 하위권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축구가 국가적 자부심과 발전의 중심인 다른 나라에 비해 축구에 할당된 자금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부족은 훈련시설 부족, 저임금, 훈련 부족 코치,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부족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축구에 대한 인식의 세대 간 격차도 눈에 띄는 문제였습니다. 선수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처럼 기성세대는 축구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축구는 스포츠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방식인 열정이나 격려를 통해 전승되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는 문화에서 축구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심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나름대로 재능이 뛰어났지만 국제 축구 표준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은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전략적이고 팀 중심의 접근 방식이 거의 강조되지 않은 구식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의 축구에 대한 이해는 중국 리그에 국한되어 있었고
중국 리그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만 유럽이나 남미 리그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과 전략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성은 전술적 이해와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각 훈련 세션은 신체 훈련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전략과 팀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춰 국제 경기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선수들은 회의적인 시선으로 이 세션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른 템포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국가대표팀의 경기 방식은 선수들에게 익숙한 개인 중심의 단순한 경기 스타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시험대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팀들과 친선 경기를 연이어 치르면서부터였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한국 팀들은 유연한 전술과 팀 시너지 효과로 경직되고 예측 가능한 우리의 플레이를 압도했습니다. 이 경기는 국경을 초월한 축구가 어떤 것인지 보여줌으로써 팀원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태호는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의 겸손함 결여와 세계 최고라는 확고한 믿음은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잘못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들의 성장과 학습을 방해했습니다. 제가 느낀 좌절감은 중국과 한국 간의 주목할 만한 경기 중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는 기대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옆에서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우리가 노력해온 모든 것을 시험하는 자리였고, 제가 뿌린 변화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습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 고통스럽게도 분명해졌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절제된 접근과 전술적 통찰력으로 유명한 한국 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대표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교와 단결력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선수 개개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고 개인 기량과 집단 전략이 조화를 이룬 응집력 있는 팀이었죠. 경기장에서의 겸손함, 배우고 적응하려는 의지는 중국 팀의 접근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 경기는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팀의 극명한 태도 차이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문화적 태도가 경기 방식과 접근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줬죠. 대한민국 한국 대표팀의 겸손함, 절제력, 전술적 정교함은 중국 대표팀의 부족한 모든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한국의 결정적인 승리를 알리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제 마음속에는 명료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값진 교훈과 경험으로 가득했던 중국에서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문화적 장벽,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접근 방식에 만연한 중국 중심주의는 그 당시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커룸에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 매수, 약물 복용, 그런 이야기를 핑계 삼아서 자기들의 실력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열이 받아서 옆에 있던 축구화를 집어들고는 그러니까 니들이 맨날 지는 거야. 구제불능인 자식들. 그 선수에게 축구화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선수가 저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라커룸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고 남은 계약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백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수 신세고 뭐고 저는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중국을 떠나고 싶었던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어려운 결정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대조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한국에는 축구가 살아 숨 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최근 경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좋아하는 선수의 흉내를 내고 운동선수 지망생들의 집에는 손흥민 선수의 포스터가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환경은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전 세계의 영향에 개방적이었습니다. 선수, 코치, 팬들은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축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다른 축구 문화에서 배우며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또 중국과는 다르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네가 꼭 맞고 잘났다고 으스대는 것도 없었죠.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손흥민, 조규성, 이강인 등 세계 최고의 축구 인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기시나요? 한국에서만 최고인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축구 선수 하면 제 머릿속에는 손흥민이 딱 생각나거든요. 그만큼 한국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이름을 알린 선수를 넘어 국제 축구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나 한국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인프라나 재능이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찬사를 받는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겸손함과 절제된 모습을 보여줬었죠. 중국과는 극도로 달랐죠. 오히려 중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중화 사상에 얽매여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자신감?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 어쩌면 거만이라고 생각되었죠. 또 선수들은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간다는 것에 뿌듯해하는 것 같았어요. 또 팀워크도 엄청났는데 이건 제가 화면으로만 봤던 국가대표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제가 맡았던 소규모 팀조차 팀워크가 엄청났어요. 나사가 딱딱 맞는 기분이었다니까요. 한국의 소규모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고라던 축구팀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박지성과 손흥민 같은데 선수들이 아시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을 깔봤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팀은 주고받고가 엄청났고 서로 연습하는 것도 척척 죽이 잘 맞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경기와 국가, 팬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그런 훌륭한 선수와 코치로서 대화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누렸죠. 대화 하나하나, 훈련 세션 하나하나가 선수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레슨이었죠.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선수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배우며 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코치로서 저는 시야가 넓어지고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발전하는 것을 느꼈어요. 유럽 축구의 전술적 훈련과 한국 축구의 끈질긴 정신력과 민첩성을 결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독특한 기술은 제가 프랑스에 돌아간다면 꼭 가르쳐주고 싶던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곧 제 기간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저는 한국의 축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통신 엔지니어로 일하는 르네 카트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공과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최신 전자기기나 유행에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꼭 구매해보고 새로운 어플이 나오면 꼭 이용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한국을 모를 때도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았어요. 반도체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부터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을 썼는데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편해서요. 그래서 그런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고도 도대체 어느 나라 브랜드인가 싶어서 찾아본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미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훨씬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파리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인이었었는데 요즘은 한국인들이 더 많은 것도 같고요. 출발을 하기 전에 숙박시설에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파리 중심지의 호텔 가격은 너무 비싸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치안이나 교통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 하거든요. 여행에서 숙박은 항상 필수적인 부분이고 특히 서울처럼 번화한 대도시에서는 호텔 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숙박 어플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서울의 다양한 호텔을 둘러보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럭셔리한 호텔은 제 예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범하면서도 편안한 호텔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옵션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급 호텔의 가격도 위치와 편의시설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조금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좋은 등급의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맨날 호텔 후기를 찾아봤어요. 로비는 우아하고 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서비스 수준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제 방은 넓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으며 최신식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도시의 불빛과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불한 가격 대비 숙박시설의 질은 놀라웠습니다. 파리에서 비슷한 퀄리티의 방을 구하려면 2배는 좋기 더 비쌌을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가치를 지닌 경험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 부담 없이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을 즐길 수 있었던 한국 여행에 대한 감사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고급 호텔들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여행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머물며 더 많은 도시를 탐험하고 한국식 환대의 섬세한 면모를 만끽할 수 있었죠. 예상치 못한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운 여행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대한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공항을 탐색하는 것이 막막했지만 곧 유용한 지도와 표지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장식된 표지판을 마주한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을 여행하던 중 저는 한국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바로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신 엔지니어였던 저는 항상 디지털 연결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통신 엔지니어지만 언제나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파리에서는 이게 안 될 때가 많았고요. 파리는 GDP면으로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으로도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던 저는 무료 WiFi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도 저런 무료 와이파이에 대한 표지판을 많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웃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왜냐면 접속하고 나면 이상한 링크로 연결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빨리 네트워크를 찾아 쉽게 연결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결은 성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던 저는 동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심지어 영상 통화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와이파이가 제공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이러한 연결성이 일상생활에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수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하철 대중교통에서 끊김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발견한 저희 경험은 한국에서의 기술 경험 중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디테일이었고 전통과 최첨단 기술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에 감탄을 더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한 저는 서울의 중심부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동의 가장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명동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대 LED를 이용해서 화면을 멋있게 꾸며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LED가 3만 개나 달려있어서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거든요. 무료로 보여준다니 신이 났죠. 저는 명동을 걸으며 도시의 밀집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거리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과는 다른 화려하고 시끄러운 느낌이 좋았어요. 옛날에 SNS에서 서울에 살던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시는 파리나 도쿄, 뉴욕밖에 없다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파리보다는 서울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노점상들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고 저는 진짜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배가 불러서 다 먹어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호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명동에서는 꼭 명동교자에서 칼국수를 먹어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골 육수가 엄청난 맛이라고 했거든요. 칼국수는 엄청 금방 나왔어요. 햄버거보다 더 패스트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칼국수 한 그릇은 따뜻한 상태로 나왔어요. 국물은 걸쭉한 게 진짜 맛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진짜 맛있는 건 김치였어요. 김치가 제 앞에 놓이자 선명한 붉은색과 완벽하게 발효된 배추와 무의 모습은 시각적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겁을 먹었어요. 김치 사이에 가득한 마늘이 좀 위협적이었거든요. 마늘 냄새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맛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명동 교자에서 유명한 김치를 먹어보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요. 외국인으로서 김치에 대한 경험은 파리에서 파는 김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곧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정통 김치와 비교하면 그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그 맛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매운맛, 신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김치의 단맛이 살짝 가미되어 균형이 잘 잡혀 있었어요. 배추의 아삭함과 발효로 인한 깊은 풍미가 어우러져 이전에 맛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웠지만 압도적으로 맵지는 않았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적이는 명동 거리를 거닐며 신세계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저도 모르게 흥분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한데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신이 났어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어요. 이 지역은 쇼핑과 활기찬 거리 생활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기다리는 광경에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신이 났어요. 진짜 현지인들이 있는 장소에 제가 있는 거니까요.
줄을 서서 저도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예쁜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이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거리의 순경분들이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주셨고, 사람들은 새치기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모두 질서를 잘 유지했어요. 신세계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눈부신 크리스마스 LED 조명이었습니다. 마치 윈터 원더랜드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추웠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서 신이 났어요. 복잡한 디자인과 패턴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전체 공간을 감싸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서서 LED 조명이 춤추듯 깜빡이며 건물을 형형색색의 만화경으로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규모뿐만 아니라 예술성에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명이 이미지를 만들고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조율된 방식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방문했어요. 롯데백화점은 황금색 조명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리를 아예 조성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게 추위를 잊을 정도였어요. 여행을 좋아하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은 제가 여행 중에 항상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휴대폰 배터리 수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걱정이 금세 사라졌고, 놀랍게도 이 점이 제가 서울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여행을 온 순간부터 저는 독특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보조 배터리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렇다고 여행을 다니면서 핸드폰을 안 쓸 수도 없고요. 카페, 레스토랑, 대중교통 정류장, 심지어 일부 공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휴대폰 충전 시설은 파리를 포함해 제가 방문했던 다른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편리함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급하게 업무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휴대폰 배터리가 15%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카페에서 하루 종일 관광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과 한국어 간판 번역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배터리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져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때 보조 배터리도 이미 다 쓴 상태였죠. 몇 분 만에 휴대폰이 순조롭게 충전되었고 저는 다시 걱정 없이 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쇼핑을 하는 동안 휴대폰을 안전하게 맡기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락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좌석 바로 옆에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버스에도 충전용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편리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배터리 방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진 촬영, 내비게이션, 인터넷 연결 등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전역에 충전시설이 널리 보급된 것은 서울시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의 니즈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여행의 편리함과 즐거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얼마나 편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서울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청결함입니다. 이건 파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거예요. 파리는 여름에 여행을 오면 절대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길거리에 오줌 냄새가 가득하니까요. 겨울에 온다고 해도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번화한 명동부터 청계천의 고즈넉한 길까지 서울의 거리를 거닐면서 저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공공 쓰레기통도 넘치지 않았고 재활용을 위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행인 것 같았습니다. 청결함은 대중교통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역은 음식 포장지나 음료수를 흘린 흔적도 없이 깨끗했고 전 세계 지하철역에서 보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도 마찬가지로 낙서나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 점이 인상적이면서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서울 어디를 가도 음식 냄새 말고 이상한 냄새를 맡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혼란이 예상되는 인기 관광지나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청결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을 거닐었던 기억이 나는데 북적이는 인파와 수많은 노점상들 사이에서도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나 음식물이 흘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방문객들도 이러한 상인들의 노력을 존중하며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널리 퍼진 청결은 단순히 쓰레기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가치관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도시의 아름다움과 청결을 유지하려는 집단적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공공장소에 대한 시민의식과 존중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깨끗한 거리는 제 여행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주민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며 환경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존중이 도시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휴대폰을 충전해 주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작은 호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베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관대함의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요청이 저항에 부딪히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한국에 놀러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력 추천해요. 서울은 언젠가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비싸질 거니까 얼른 모두 지금 놀러 가도록 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서울을 여름에 방문해 보려고요. 생각보다 파리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표도 싸더라고요. 여름에 가면 꼭 워터파크에 가볼 생각이에요. 이런 놀이공원 같은 워터파크는 한국에만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유럽 여러 나라를 가봤었는데요. 꼭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은 정말 너무 즐거운 나라니까요. 한국은 정말 파리와는 너무 달라. 모든 게 빠르고 없는 게 많아. 특히 한국은 사람들이 너무 신중하지 않아. 그리고 과격해. 한 노천 카페에서 두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한 여성이 한국으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별로였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인 밀라입니다. 저의 사연은 서울로의 여정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줄리앙이 서울에 있는 유명 기업에서 뜻밖의 입사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오지 않는 기회였지만 파리에서의 삶을 뿌리째 뽑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줄리앙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프랑스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한국처럼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은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것이 전부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파리의 편안함과 익숙함과는 거리가 먼 곳, 이방인으로서 눈에 띄고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이사에 대한 논의는 긴장감 넘쳤습니다. 줄리앙은 아시아에 번영하는 경제권에서 일한다는 생각에 매료되어 자신의 커리어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이었습니다. 저는 딸 마리스가 걱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문화, 모르는 언어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줄리앙과 마주 앉아 대화가 점점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기회를 생각해봐, 밀라. 줄리앙이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에 눈을 빛내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 과제만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까?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리와 시장,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알고 지내던 안전망인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결정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종종 제 걱정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가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의구심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던진 질문이었지만 임박한 이사에 대한 두려움만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편견을 넘어 곧 우리의 터전이 될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고궁에 얽힌 이야기와 다채로운 전통, 그리고 한국을 세계 무대로 이끈 빠른 근대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서서히 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불안감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깊으면서도 현대의 삶이 살아 숨쉬는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강한 공동체 의식, 유명한 음식 전통에 대해 읽었습니다. 처음에 제 판단을 흐리게 했던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새롭게 얻은 이해와 줄리앙의 변함없는 열정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사가 우리 가족에게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리던 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줄리앙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 모험과 경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순간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여정의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 미지의 세계로 가득 찬 장의 시작이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우정, 그리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세계의 일부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로운 발견의 설렘과 적응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서울은 역사적 우아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눈부신 스카이라인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북적이는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은 초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어우러져 있었고, 우리는 그 문화 속으로 엮으려는 중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고풍스러운 커피숍으로 둘러싸인 활기찬 지역의 아늑한 아파트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의 윙윙거리는 소리, 인근 사원에서 들려오는 리드미컬한 연불소리, 노점상들이 지역 별미를 요리하는 소리 등 도시의 모든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줄리앙은 이를 준비하며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을 익히기 시작했지만 마리스와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장복이나 길 묻기 같은 간단한 일들도 그 자체로 작은 모험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피망 대신 매운 고추 한 봉지를 실수로 사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밥을 만들어 먹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초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공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에너지와 역동성, 가능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다른 외국인과 내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세계 각지에서 왔고 저마다 서울에 오게 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맥을 통해 다양성과 변화를 포용하는 서울의 따뜻한 성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스에게는 적응이 더 복잡했습니다. 교육 방식, 교실 환경, 언어 등 학교는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스도 저보다 더 빨리 한국어 문장을 익혔습니다. 처음에 수줍음이 자신감으로 바뀌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줄리앙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을 통해 한국 생활의 다양한 면모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식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그 경험은 우리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고 한국식 식사의 유쾌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서울은 낯선 땅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한강변 산책의 고요함, 재래시장의 활기찬 색감과 향기, 도시의 수많은 궁궐과 정원의 고요함 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은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고궁의 정각을 거닐며 정교한 건축물에 감탄하는 동안 저는 이곳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낯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이 활기찬 도시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서울이 제공하는 전통과 현대의 독특한 조화를 감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몇 달이 지나면서 파리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보금자리인 한국 생활의 차이점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두 문화의 병치는 매혹적이고 때로는 도전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삶의 속도였습니다. 서울은 파리의 여유로운 속도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분주함이나 활기찬 밤문화 등 도시는 항상 깨어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 끊임없는 움직임은 짜릿하면서도 때때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규범에 적응하는 것도 우리 여정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해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개인주의 문화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웃끼리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거나 공공장소에서 우서른을 공경하는 모습 등 일상의 작은 상호작용에서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의식은 따뜻한 감동을 주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깊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식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습니다. 익숙한 프랑스 음식의 맛을 넘어 한국의 다양하고 대담한 맛을 받아들였죠. 한식 요리를 배우면서 특별한 기쁨을 느꼈고 그 과정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한 맛부터 삼계탕의 포근한 온기까지 모든 요리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또 다른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였습니다. 줄리앙은 한국 동료들의 근면함과 헌신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직업 윤리가 강렬했고 이것이 한국 특유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마리스에게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은 도전과 승리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교육 시스템이 더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스가 적응하면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회복 탄력성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서울에 매료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끊임없이 주변 세계를 탐험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친절과 따뜻함은 문화적 실수와 언어 장벽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한국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색채와 전통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환영을 받았고 그 경험은 한국 문화의 포용성과 따뜻함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몰입 속에서도 고풍스러운 카페, 센 강변의 여유로운 산책, 갓 구운 크루아상 향기 등 파리의 익숙한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들은 우리가 떠나온 삶을 떠올리게 하는 씁쓸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 감사하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다른 두 문화의 교차점에서 두 세계의 장점을 취해 우리 삶을 엮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개방성의 가치, 다양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줄리앙의 해외 근무가 끝나고 파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듣고는 저희 가족은 좋기도 하면서 아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옛 생활의 향수에 젖어 파리로 돌아온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지만 모든 것이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했던 매력으로 북적거리던 익숙한 파리의 거리는 이제 단절된 느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떠나왔던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서울에서의 삶과 대조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파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카페, 역사적인 랜드마크, 프랑스 생활의 리듬 등 고국의 익숙함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파리의 생활 속도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분주한 서울에서 살다 보니 파리는 좀 더 느리고 여유로운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차분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인터넷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하루면 되는 거를 프랑스에서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한국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프랑스의 느린 문화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스에게는 특히나 힘든 전환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마리스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프랑스의 학교 교육 시스템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그리웠고 예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종종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줄리앙 역시 나름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역동적이고 엄격한 한국 기업 문화와는 확연히 다른 업무 환경으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익숙해져 있던 목적의식과 혁신이 그리워졌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는 이웃의 따뜻함, 함께 먹는 식사, 깊은 공동체 의식 등 한국 문화의 공동체적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돌아와서는 익숙한 얼굴과 장소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요리의 변화도 재적응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치의 매콤한 맛,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의 포근한 온기 등 한국의 맛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아했던 프랑스 요리는 서울에서 즐기던 다양한 맛에 비해 부족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파리로 돌아간다는 설렘은 서울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경험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 경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삶과 다시 연결하려는 노력은 서울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도시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문화, 우리 자신의 다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온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이전 생활에 통합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우리가 사랑하게 된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파리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 몇 달간 노력한 끝에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하고 친숙한 서울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파리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한 환경의 부재를 점점 더 크게 느꼈습니다. 특히 밤에 파리의 거리를 걷는 것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걱정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울의 밤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민자들에게 마리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에 스토킹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파리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확신이 커졌습니다. 파리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물리적 안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리스가 학교에서 접한 사회적 환경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파리와 서울의 교육 환경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단적 행복을 우선시하는 한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깊이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 복귀 결정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장단점을 따져보고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줄리앙의 직업 전망, 마리스의 교육, 파리에서의 사회적 관계 등 모든 것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마리스가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가득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호소는 진심 어린 것이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귀환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줄리앙도 그 이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직업적으로 만족스러웠고 한국의 역동적인 직장 문화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귀환이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은 우리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며 지지해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다시 고국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서울은 개인과 가족이 함께 성장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설렘과 함께 씁쓸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역사가 깃든 파리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서울로 돌아간다는 약속은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단순히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준 서울의 안전, 공동체, 활기찬 문화를 선택한 것이죠. 서울로의 귀환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준 삶을 되찾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울 생활에 다시 정착했을 때 서울은 마치 우리가 언제 떠났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리스가 한국 문화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한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마리스가 서울로 돌아온 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영감을 주는 헌신적인 자세로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복잡한 한국어와 문화적 뉘앙스를 쉽게 헤쳐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줄리앙과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형성한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갖춘 자신감 넘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대학에 합격한 것은 그녀의 노력과 회복 탄력성을 축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녀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안전한 환경, 풍부한 문화유산 등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금자리 그 이상을 주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 우정, 배움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우리의 리듬과 일치하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고요한 사찰, 현대적인 고층 빌딩, 고요한 공원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찾았습니다. 꿈과 야망으로 가득 찬 마리스가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러 문화를 넘나드는 여정은 적응력의 힘과 인간 정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디로 향하든 한국은 언제나 우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 도전과 기쁨이 공존하는 한국은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로 세계를 포용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